1999년 7월 6일 새벽 1시경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이 여성의 상태부터 확인했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일단 머리 쪽에 상처가 상당히 컸고요. 피투성이에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죠. 당시 그녀의 담당 주치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뇌에서 외상으로 생길 수 있는 출혈의 모양이 전부 발견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외상이 심했던 거죠. 머리뼈가 부서진 정도만 봐도 정말 작정하고 머리채를 잡아서 어딘가에 내리쳐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그런 소견도 나옵니다.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이 여성의 몸에는 성폭행이 뚜렷해 보이는 손상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미 두개골 위쪽 그리고 아래쪽이 전부 다 깨져 있는 상태. 너무 심각했고요. 거기에 뇌 손상까지 더해지면서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7월 10일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골프장 주차장에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어린 여성이었어요. 피해자는 20대 여성 이 씨였고요. 해당 골프장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주점에서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납치가 됐고 이 골프장 주차장으로 끌려와서 변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파악하게 돼요. 이 씨가 주점 앞에서 지인의 차를 기다리던 와중에 외관이 비슷한 다른 흰색의 차량을 발견하고 실수로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씨도 알아챘다고 합니다. 차에 타고 나서. 이때 차 안에서 지인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나 실수로 모르는 차 탔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인이 빨리 내려라. 차에서 빨리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 씨와의 마지막 통화였다는 겁니다. 자, 큰일 났다. 통화할 때 큰일 났다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지인에게 말하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상하죠. 보통 잘못 탔으면 그 차의 운전자도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탑승한 사람도 당황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빨리 내리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통화를 하면서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왜 그 안에 머물러서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잘못한 그 승용차 안에 있던 일행이 이 씨를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납치해서 인적드문 근처의 골프 연습장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의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이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입니다. 원래 A씨가 골프 연습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날은 기숙사에 이제 보일러 공사가 있어서 방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차에서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제 잠을 청한 거예요. 근데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서 이렇게 깼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진 정확히 안 들리지만 막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창문으로 가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대요.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한 여성을 마구 때리고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이 여성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증언의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이 추정했던 그런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져요. 이 씨가 심한 폭행으로 사망한 것도 맞고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씨를 납치한 차량 안에는 적어도 2 이상의 남성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격자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입장이지만 이 목격자 입장에서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주차장에서 자고 있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고 비명소리 들리고 본인도 겁에 질려서
뭔가 구체적인 범인들의 인상착의까지는 기억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저 중에 한 사람이랑 눈이 마주칠까 봐 무서웠겠죠. 그래서 숨죽이고 뒷좌석에 웅크린 채 남성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량 썬팅도, 이건 제 예상이지만 뭔가 차량 썬팅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인상착의를 확실히 알 수도 없었고 99년도니까 CCTV 같은 거 설치돼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들의 동선 추적도 그렇고 이 여성을 납치한 그 흰색 차량을 파악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경찰에서 이제 수사 과정상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게 되어 증거 불충분과 수사 기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었어요. 당시 이 씨가 성폭행을 당했었잖아요. 이 씨의 몸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채취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발견한 유일한 증거였지만 사실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계속해서 국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이 사건을 포함한 다른 미제 사건에 남겨져 있는 DNA,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를 대조해 나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벌써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났죠. 2010년에 일명 DNA법, 여러분 혹시 DNA법 아세요? 이 DNA법으로 불리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DNA 교차 분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것도 한참 뒤에 성과가 드러납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이었어요. 2016년 12월에 드디어 사망한 이 씨의 시신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한 남성을 찾아내게 된 거죠. 자, 누구였냐? 자, 이 사람입니다. 50세의 전 씨라는 남성이었는데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연쇄 강도 사건, 살인,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기소된 사건만 총 14건. 어마어마하죠. 경찰은 이미 강력사건을 저지르고 수감 중인 무기수가 이전에 또 다른 강간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이 2017년 초에 전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면서 강남 대치동 골프연습장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전 씨는 대체 누굴까? 경찰이 전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그동안 저질러 왔던 그 범죄들의 주 무대가 주로 강남 지역이기도 했고, 이외에도 야밤에 술에 취한 취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인조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전 씨는 2002년에 공범 우 씨와 함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었어요. 2인조로 서울 강남역을 배회하다가 술 취한 사람들을 승용차로 납치하고 결박한 뒤에 현금과 카드를 빼앗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범행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살인이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살인을 저지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당시 충남의 한 대학교 학장이었던 55세의 윤 씨를 납치한 뒤에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해하고 하남시 신장동의 한 회사 뒷문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던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관까지 살해를 해요. 종로 5가 지하도 입구에서 당시 나이 48세의 전직 경찰 강 씨가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차로 납치하고 살해한 거죠. 돈 당연히 빼앗았고요. 당시 빼앗은 돈이 고작 현금 10만 원에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한 주차장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나요. 경찰이 특히 주목한 건 이들의 범행 과정이었어요. 피해자들 대다수를 전 씨가 몰고 다니던 흰색 매그너스 차량 있죠? 여기에 납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거예요. 흰색 차, 이거 이씨 사건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때 흰색 차를 지인의 차로 착각해서 탑승했다가 살해를 당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우연히 어떤 평범한 사람의 차에 잘못한 게 아니라 하필 범행 대상을 노리고 있던 강도들의 차에
잘못 탔던 거예요. 전 씨와 우 씨는 과거의 사건들로 구속 기소됐고요. 재판에 넘겨져서 2건의 강도살인 및 총 30여 건의 일명 아리랑치기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전 씨의 주장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일단 살인은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이 성폭행에 대한 부분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전 씨의 진술에 따르면 주장이에요. 자신이 사건 전날인 99년 7월 5일 밤에 본인의 친형인 B 씨와 함께 강남에서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사망한 그 피해자 이 씨를 마주쳤다고 했어요. 이때 형제가 술 마신 김에 헌팅을 시도했고 이 씨 역시 싫지 않은 듯 웃으면서 이들의 차에 탔다고 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전 씨의 진술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 씨의 주장은 우리 그때 차 안에서 분위기도 좋았었다. 서로 이름도 주고받았고 뭐 나이 몇 살인지 취미는 뭔지 어디 사는지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 형 B 씨가 전 씨한테 야 잠깐 차에서 내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씨하고 할 말 있으니까 잠깐 내려라. 그래서 형 말대로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형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한테 와서 너 여자 생각 있냐? 그러면서 차에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씨가 형 말대로 뒷좌석 문을 열었는데 이때 피해자 이 씨가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누워서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길래 아, 이미 형한테 돈 받고 성매매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분 동안 뭔가 서로 합의가 돼서 성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 얘기하고 돈을 주고 관계를 했다?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국 본인도 그냥 난 그냥 조건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가진 이후에는 형이 갑자기 자신에게 먼저 주차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또 10분 뒤에 다급히 형이 나타나서 야, 빨리 차 출발시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그때 형이 나를 먼저 주차장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 여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형 B 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B 씨가 사건 발생 20일 후에 필리핀에서 마약을 하고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하든 이제는 전 씨의 진술과 주장만 남게 되는 거죠. 형이 없으니까. 근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전과가 화려한 전 씨인데. B 씨가 사망했으면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그 전 씨의 주장에 대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 전날 형과 함께 술을 마셨다던 이 전 씨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형 B 씨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걔가 그날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전 씨는 분명히 그랬죠. 난 전날 형이랑 술을 먹었다. 집에 가던 길에 이 씨를 만난 거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날이 B 씨가 지인과 여행을 떠났다가 막 돌아오던 참이었던 거예요. 자, 날짜로 말씀드리면 전 씨는 분명히 7월 5일 밤부터 형이랑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형 B 씨는 7월 4일부터 지인하고 여행을 갔다가 6일 새벽 1시에 집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골프 연습장에서 신고가 들어온 시각이 6일 새벽 1시였어요. 같은 시각이죠? 전날부터 동생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다?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범행 당일 전 씨와 함께 이 씨를 강간하고 폭행했던 남자가 B 씨, 그러니까 형일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죠.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3년 뒤인 2002년에 전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공범 우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요. 둘이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 몸에서 채취된 DNA는 전 씨의 것뿐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최근에 뭐 범행을 같이 저질렀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 씨를 공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한 겁니다.
두 사람이 1999년도에 이미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이때부터 함께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전 씨의 주장대로 친형인 B 씨가 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을까? 정말 그 자리에 B 씨가 있긴 했던 걸까?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골프장 직원 여성 A 씨. 이 사람도 피해자 A 씨를 폭행한 남성이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진술을 했었죠. 근데 이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과연 당시 겁에 질렸던 A 씨의 기억이 정확한 걸까? 2명 이상의 남자라고 했는데 그걸 확신할 수가 있을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거죠. 경찰은 이전의 수사 기록을 전면 분석하면서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했고요. 그렇게 전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3년에 걸친 보안 수사 끝에 전 씨를 2020년 11월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후 재판에 넘겨요. 사실 이 사건이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시효를 최대 10년 연장하는 법이 적용되면서 전 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 전해드릴게요. 재판의 쟁점은 전 씨가 실제로 이 씨를 살해했는지, 그리고 전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거겠죠. 뭘로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 씨가 고의로 이 씨를 살해했다면 현재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전 씨의 혐의가 이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공소시효 만료돼서 처벌할 수 없게 되거든요. 상해치사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고 있지만 99년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혐의를 부인했어요. 전 씨의 변호인 역시 긴 시간이 지났고 목격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분명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주고 공소시효도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2021년 9월 17일에 결과가 나와요.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가 나왔고요. 강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납니다. 유일한 목격자 1명, 그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전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요. 이제 작년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요.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심이랑 다르죠. 그리고 2023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심의 무죄를 뒤엎고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범행 당시 전 씨의 과격한 폭행이 이 씨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의 진술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서서 전 씨의 사건 당일 진술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17년 전의 일이고 본인의 주장대로 99년도엔 살인도 안 저지르고 범행도 안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날이 자기한테 그렇게 특별한 기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10분 뒤에 형이 뭐라고 얘기했고 10분 뒤에 뭘 어쨌고 이런 것들을 저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차피 형이 죽었기 때문에 반박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으로 방금 지어낸 이야기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내내 공범으로 친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목격자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망해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형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었죠. 그리고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건 현장에서는 남녀가 싸우는 소리, 여성의 비명이 들렸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대화도 저항도 없이 성관계만 했다. 라는 전 씨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골프 연습장의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 등을 봐도 전 씨와 공범이 범행 장소에 머문 시간은 10분 남짓한 순간인데 이때 전 씨의 진술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즉, 차량 밖에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은 한 명으로 정리되는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가 나온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 전 씨가 범인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 도저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보기가 어렵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성폭행 이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또한 설사 직접적인 성관계자와 살인자가 다르다고 해도 두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는 암묵적으로 상통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설령 직접 가격 행위를 피고인이 아닌 일행이 했더라도 공동 정범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처럼 피고인은 어떻게 봐도 유죄인데 범행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라면서 전 씨의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전 씨가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서 15년형을 정했다고 밝힙니다. 전 씨가 상고했는데 기각됩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상해요. 너무나도 선명했던 그 17년 전의 기억, 그리고 형이 그날 전 씨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없었을 거라는 지인의 증언, 그리고 20일 뒤에 사망했던 형,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했던 피해자의 시신. 이 모든 의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미 주장하는 내용부터 자세했던 이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저지른 죄에 비하면 사실 징역 15년이라는 게 너무 짧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게 가석방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옥에서는 모범수였다고 하는데 본인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지내왔겠지만 앞으로는 그 계획조차 이루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강남 대치동 골프 연습장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